영어를 한글로 바꿔서 그냥 플로우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반비례, 반대 방향. 자,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이죠. 근데 허프의 확률 이론을 우리가 다른 말로 미시적 중심지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조심할 건 앞서 보셨던 크리스탈로의 중심지 이론이 거시적 이론이라면 허프의 확률 이론은 미시적 이론이다. 미시, 거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차피 미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각이나 관점 범위가 좁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허프의 이론을 미시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허프는요, 소비자의 구매 행태, 즉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보이는 모습에 중점을 두고 이론을 주장했기 때문에 미시적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때 구매 행태란 말을 출제하는 분에 따라서 구매 습관, 구매 패턴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소비자의 개성이다라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허프의 주장을 보게 되면요. 허프의 주장은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느끼는 생각과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 번째, 허프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소비자는 가급적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근데 우리 같아도요, 같은 물건이라면 이왕이면 좀 더 가까운 곳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 주장 내용이 조금 생소하거든요. 일단 표현 자체를 한번 들어보세요. 허프의 주장에 따르면 적당한 거리에 고차 중심지가 있으면 인근의 저차 중심지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을 펼쳤다는 거예요. 근데 주장 표현만 놓고 보면 무슨 말인지 선뜻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적당한 거리를 우리 집에서 500m라고 보고 고차 중심지를 홈플러스라고 대입을 해보자는 거죠. 또 인근이란 말을 우리 집에서 10m 지점, 또 저차 중심지를 동네 슈퍼라고 대입을 해서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이런 뜻이 됩니다. 500m 정도 거리에 홈플러스가 있으면 10m 거리에 동네 슈퍼를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 즉 홈플러스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이동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한 게 바로 허프예요. 그런데 허프의 이런 주장에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이런 주장이 이루어졌느냐? 바로 멀티퍼포스 바이 패턴, 즉 다목적 구매 패턴을 반영한 주장이 됩니다. 그럼 다목적 구매 패턴이 무슨 말이냐? 소비자는요, 한번 장을 보러 갔을 때 어떤 물건 하나만 구입해 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구입해 오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걸 허프의 입장에선 다목적 구매 패턴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두부 한 모나 파 한 단을 사기 위해서는 홈플러스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치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구입해 오고자 할 때는 가까운 거리의 동네 슈퍼보다는 보다 먼 거리이지만 홈플러스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주장한 학자가 허프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아도 그와 같은 성향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허프의 주장에 있어서 허프는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소비자가 특정 매장, 특정 점포로 이동할 확률은 그 매장 규모 및 면적에 비례하고 매장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매장 면적에 비례한다는 건 그 매장이나 점포의 규모가 크고 면적이 넓을수록 그 매장으로 소비자가 이동할 확률, 가능성이 높으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건 아무리 매장 규모가 크고 면적이 넓을지라도 그 매장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그 매장까지 이동할, 소비자가 이동할 확률, 가능성은 줄어드는 셈 아니겠니? 라고 말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조금 전에 예를 들었을 때 동네 슈퍼와 홈플러스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홈플러스가 동네 슈퍼보다 매장 규모가 크고 매장 면적이 넓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장 면적이 넓을수록 내가 원하는 물건이
전부 구비되어 있을 확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한 번 장보러 갔을 때 그 매장에서 내가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한 번에 구입해 오고 싶어 하는 거지, 이 매장 갔다가 저 매장 갔다가 이런 귀차니즘은 싫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매장 규모가 크고 면적이 넓을수록 그 매장으로 고객 또는 소비자가 이동할 가능성, 확률이 높아진다고 본 게 허프의 입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그런 주장을 바탕으로 허프 공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허프 공식의 핵심은요, 대도시에는 어떤 매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 매장이 있다고 할 때 매장마다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은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소비자가 어떤 매장으로 이동할 확률이 높다는 것은 그 매장의 입장에선 그만큼 많은 고객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크다는 말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각 매장별 고객 흡인력을 합하면 그 매장 전체 매장의 흡인력 값이 나올 것이고, 그 중에서 A면 A, B면 B 특정 매장의 흡인력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구함으로써, 값을 구함으로써 그 특정 매장으로 소비자가 이동할 확률 값을 구하고자 했던 게 허프입니다. 근데 이런 공식을 처음 접하시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함을 느끼게 되겠지만, 자꾸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그리 어려운 공식이 아님을 나중에는 느끼실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그러면서 4번에 넬슨의 소매 입지로 나오는데 크게 중요성이 없는 부분이고, 이 8가지 원칙 중에서 넬슨은 양립성이라는 걸 가장 강조했는데요. 그 양립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본 수업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충분하겠고요. 자, 오른쪽 넘어오시면 7번의 공업 입지론이 나오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공장이 어느 곳에 입지, 즉 위치하는 것이 좀 더 이익이 되고 바람직하겠는가와 관련된 이론이 바로 공업입지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공업입지론은요, 가장 먼저 베버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그 베버의 이론이 최소 비용 이론이라는 거죠. 최소 비용 이론. 또 그 다음에 레쉬라는 학자가 주장한 이론을 최대 수요 이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헛 아이사드가 그 베버와 레쉬의 주장을 합해서 주장했다는 점에서 통합이론,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린헛 아이사드의 주장인 통합이론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고요. 레쉬의 이론도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업입지론에선 베버의 입지이론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보시고 비중을 맞추시길 바라겠어요. 근데 벌써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베버의 주장이 최소 비용 이론 아닙니까? 그러면 베버의 입장에서는 각종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공장이 세워짐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주장 내용 속에 비용자가 붙었다는 점에서, 여러분 비용이 뭡니까? 어떤 물건을 생산해 낼 때, 만들어낼 때 들어가는 돈을 비용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생산과 관련된 측면에서 볼 때 수요와 공급 중에서 어디와 관련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죠. 공급이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베버의 이론은 공급 측면의 공업입지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에 이어서 주장이 이루어진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벌써 제목 속에 수요자가 붙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제목 속에 수요자가 들어가 있으니 레쉬의 주장은 수요 측면의 공업입지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베버 입장에서는 이 입지론을 주장할 때 3가지 요소를 전제로 했다는 거예요. 바로 수송비, 노동비, 집적 이익, 3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이론을 주장했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베버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바로 수송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송비를
가장 중시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식의 말이 나오냐면 배버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즉 다른 조건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결국 수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공장이 입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올 수가 있더라는 거죠. 또한 수송비와 노동비는 비용이다 보니까 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위치해야 될 것이고 직접 이익은 이익이죠. 일단 직접 이익이 뭐냐면 여러 개의 기업이 한 곳에 모여서 발생하는 이익을 직접 이익이라고 하는데 직접 이익이 무슨 말이냐 그 뜻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단순히 직접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익 아닙니까? 그럼 이익 부분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공장이 세워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에 따르면 또는 배버의 공업 입지론에 의하면 수송비와 노동비는 최소가 되는 지점, 직접 이익은 최대가 되는 지점에 입지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게 옳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의 기출문제에서도 어떻게 표현됐냐면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배버의 주장에 따르면 기업 또는 공장은 수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제목 자체에 최소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수송비, 노동비는 비용이니까 최소가 돼야 된다. 이런 그 어떤 습관이 머릿속에 박혀 있다 보니까 마지막에 직접 이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맞아. 배버에 따르면 얘가 최소 비용 이론이니까 수송비, 노동비가 최소가 돼야 한다는 말 맞는 말이야 하고 전부 동그라미를 치고 오답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뭐예요? 그렇지. 수험생 당신들이 결국은 최소 비용 이론이니까 최소자 외웠을 거예요. 그래서 수송비, 노동비는 비용이니까 최소가 맞아. 그 약점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긴장이 풀릴 때쯤 돼서 직접 이익 싹 집어넣고 모두 최소가 된다라고 썼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거기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오답을 낸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차분하게 하나씩 끊어보면 당연히 비용은 최소가 돼야 되겠고 이익은 최대가 돼야 된다는 게 상식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배버 입장에서 본다면 결국은 이 수송비를 강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수송비는 상식적으로요. 원료 제품의 무게 및 원료 산지와 시장까지의 거리에 따라 결정이 돼요. 뭐 압축하면 무게와 거리에 비례하는 게 수송비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원료가 됐든 제품이 됐든 무게가 무거울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 거고 또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지 않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을 배버는 뭐라고 말했어요? 배버 입장에 따르면 최소 수송비 점은 또는 수송비는 원료 산지 및 시장까지의 거리 그리고 원료 무게 및 제품의 무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기초 수업이니까 이 정도만 보시고 이제 레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레시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버가 주장한 말을 듣고 있다가 배버야 네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공장이 세워져야 한다는 주장. 그래 일리가 있다.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비용이 적게 든다 할지라도 그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말짱꽝 아니냐. 그러니 내 입장에서 본다면 그 어떤 기업이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그 물건이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나는 말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수요가 뭡니까? 가장 많이 수요, 팔릴 수 있는 곳에 기업이나 공장이 입지해야 함을 주장한 이론이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레쉬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가급적이면
시장과 가까운 곳에 기업, 즉 공장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기초 수업이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나머지 내용은 이제 기본 수업 때 해드릴 거예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뇌시가 주장하기를 가급적이면 시장 인근, 시장과 가까운 곳에 기업, 즉 공장이 세워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도까지는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고 넘어가실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업입종까지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46쪽 아래에 보면 3번인가요? 8번인가요? 해놓고 도시 내부 구조는 8번이죠.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 나오는데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 뭐냐면 도시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 발전하는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도시 내부 또는 도시 성장 이론이다 이렇게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성이 없는 부분 같은데 실제 시험에서는 매년마다 거의 빼놓지 않고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 말은 지방행정학 교수님들이 이 부분을 출제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뭐 행정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왜 지방행정학 배우다 보면 뭐 버제스의 동심원, 뭐 해리스와 울만의 다액심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 그 제목의 순서를 보면 버제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동심원 이론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두 번째가 호이트가 주장한 선형 이론, 세 번째가 해리스 울만이 주장했던 다액심 이론, 또 네 번째가 뭐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 뭐 시몬스의 다차원 이론, 뭐 디킨슨의 산지대 구조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 우리 시험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건 바로 그 베리의 유상도시 이론까지 네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즉 동심원, 선형, 다액심, 유상도시 이론 네 가지 정도의 내용만 알고 계시면 충분히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냐면 가장 먼저 제목상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주장 순서예요. 그래서 동심원 이론이 가장 앞에 나왔다는 것은 버제스가 주장한 동심원 이론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 중에선 가장 먼저, 가장 오래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 여러 가지 도시 성장 또는 내부 구조와 관련된 이론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실증적 모형 이렇게 말이 나오면 가장 오래됐다는 건 가장 먼저 주장이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말 읽고 나머지 문장 읽기 중단 무조건 답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제목 속에서 동심 원자가 나왔잖아요. 그 원이라는 말이 포인트가 돼요. 무슨 말이냐? 버제스는 주장하기를 도시가 원의 형태로 성장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마지막 글자에 원자가 들어가요. 근데 앞에 동심의 뜻이 뭐냐면 같을 통 깊을 심이에요. 무슨 말이냐? 같은 깊이, 같은 폭을 가지는 5가지 원의 형태로 도시가 확대되고 성장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동심원 이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 이 그 버제스라는 학자는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 교수였어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시카고시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했다 또는 시카고 학파라는 정도 이런 식으로 시카고란 말이 나와도 정답은 버제스가 주장했던 동심원 이론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심원 이론은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교통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교통의 발달이 도시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 무시했다는 점, 그리고 지나치게 이론이 단순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버제스 이론의 비판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말을 옆에 듣고 있던 호이트가 버제스야, 네 말은 기본적으로 맞지만 약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호이트가 주장한 선형 이론에서 선이라는 글자는요, 한자로 따지면 부채선자입니다. 따라서 선형이란 말은 부채꼴, 부채 모양의 뜻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중에 이제 기본서 받아보시면 그림이 나와요. 근데 그림을 보시면 선형 이론도 기본 구조는 원이에요. 도시의 기본 구조는 원이기 때문에 버제스가 주장한 이론을 계승했다는 거죠. 그런데 수정이 됐어요. 어떻게 수정이 되느냐? 제가 앞서서 버제스는 교통의 발달이 도시 성장에 미친 영향을 간과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무시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비해서 호이트가 주장하기를 원의 모습인데 교통이 발달하게 되면 그 원이 변형되어 모습이 바뀌어서 부채꼴 모양이 되더라 한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부채 선자를 써서 선형 이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호이트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비판했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어요. 기본 구조가 버제스 이론과 같기 때문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계승하여 수정했다고 해야지 비판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결정적으로 버제스와 호이트의 차이점은요. 버제스는 교통의 발달을 중시하지 않았지만 호이트는 교통의 발달이 도시 성장에 미친 영향을 인식했다는 이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버제스와 호이트는 공통적으로 단핵 이론이거든요. 단핵. 핵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단핵, 핵이 하나다. 그런데 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도시의 중심을 의미하거든요. 어떤 도시의 중심을 핵이다. 근데 단핵이면 그 중심이 하나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호이트의 선형 이론과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단핵으로서 도시의 중심이 하나다라고 보는데 그럼 도시의 중심이 하나라면 도시의 규모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과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단핵 이론으로서 소도시 또는 전통도시에 적합한 이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해리스와 울만이 주장한 다핵심 이론은 말 그대로 다핵이에요. 다핵. 그럼 핵이 도시의 중심인데 이게 여러 개란 의미가 되니까 결국 도시의 중심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라는 주장이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의 중심이 여러 개란 주장은요. 그만큼 도시 규모가 크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럼 도시 규모가 크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대도시죠. 또 현대도시죠. 그래서 해리스 울만의 다핵 이론 또는 다핵심 이론은 현대도시, 대도시에 적합한 이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핵심 이론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되냐면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를 가지고 항상 지문이 구성되는 경향이 있더란 얘기죠. 근데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정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동종활동. 자, 동종활동이나 산업은 한 곳에 모이며 이종활동이나 산업은 여러 곳으로 흩어진다. 이 표현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동종이 뭐예요? 같은 종류니까 같거나 비슷한 산업이나 활동은 직접 한 곳에 모이는 경향을 보이고 이종활동 산업, 이 말이 뭐예요? 다른 활동이나 산업은 분산, 흩어진다. 여러 곳에 분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여러 개의 중심인 다핵이 성립하고 있다고 보는 이론이 바로 해리스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그 뭐 베리가 주장했던 유상 도시는 나오는데 이건 제목이 말을 다 해줍니다. 원래 유상할 때 유가요. 유라는 게 원래는 매듭 유예요. 한자로 매듭 유자인데 두음 법칙상 니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응이 돼버렸거든요. 그럼 유상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매듭 모양이에요. 자, 매듭 모양, 띠 모양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매듭의 기본 모양은 리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문장 속에서 매듭 모양, 띠 모양, 리본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면 주저하지 마시고 베리가 주장한 유상 도시 이론이 답이야 라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베리가 주장하기를 간선 도로의 발달과 더불어 도시는 띠 모양 또는 매듭 모양 또는 리본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주장이다, 이론이다, 이렇게 포장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는 지대론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대론을 배울 때 일단 지대의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대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한 대가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론 배울 때요, 일정 기간, 기간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건 유량에 해당한다고 배우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대는 유량 개념이에요. 이에 비해서 지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점에서의 토지의 가치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땅값이죠. 일정 시점의 토지 가치가 뭐라고요? 지가예요. 근데 지금 시점자가 나왔잖아요. 우리 경제론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시점이란 말이 붙으면 절량이다 라고 배운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묶으면 어떤 말 쓸까요? 지대는 일정 기간 동안의 토지 사용 대가로서 유량 개념인 반면 지가는 일정 시점의 토지 가치이므로 절량 개념에 해당한다 라고 문장을 포장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땅값 자체가 비싸면 비싼 땅을 이용하는 대가도 비싸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가가 높으면 사용 대가인 지대도 높아져요. 높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다? 어떤 말 나와요? 지대와 지가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 나올 때 그 문장을 해석함 없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문장 자체를 외우고자 하지 마시고 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이해하고자 노력하셔요.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는 말도 있지요. 그럴 때는 그때 가서 외우실지라도 일단은 이 말이 무슨 뜻이고 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지대의 성격과 관련해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대론이 되는데 근데 고전적 지대론으로 본다면 고전적 지대론은 그러면 리카도라는 학자가 주장했던 차액지대설이 있고요. 또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절대지대설, 또 튀넨이 주장했던 입지지대설 이게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근데 보통 지대론 관련된 문제는 요 세 가지 정도만 알고 가셔도 큰 문제 없이 풀어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리카도가 주장했던 이론이 차액지대설이란 말이에요. 그럼 차액의 뜻이 뭐예요? 어떤 금액과 다른 금액의 차이가 차액이지 않느냐. 그러면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제목을 통해서 유추해 본다면 어떤 금액과 다른 금액의 차액이 곧 지대가 된다는 주장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냔 말입니다. 오케이? 근데 리카도가 이 이론을 주장할 때 그게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토지마다 비옥도가 다르다. 즉 토지마다의 비옥도의 차이를 첫 번째로 전제했고요. 두 번째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함을 전제로 했다는 거죠.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수학 체감 법칙이 원래 경제학의 법칙을 농업 분야에 적용한 법칙인데 그 수학 체감 법칙 뜻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뭐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 또 비옥도 차이라는 말, 또 수학 체감 법칙이란 말 이런 표현 나오는 그 순간 정답은 리카르도의 차액지대설이라는 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분명히 리카르도는 토지마다 비옥도가 다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옥도가 높은 땅도 있을 거고 비옥도가 낮은 땅도 있겠지요. 이때 비옥도가 높은 땅을
우등지라고 말하고 비옥도가 낮은 땅을 열등지라고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제가 굳이 쓰진 않을게요. 왜? 나중에 본 수업 들어가면 쓰고 싶지 않아도 관절염이 생길 만큼 써요. 그때 가서 쓰도록 하시고 기초 수업 때는 앞에 있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저 말의 뜻이 뭘까, 저 이론의 바탕이 뭘까, 이걸 듣고자 이해하고자 노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봐봐요. 우등지가 있고 열등지가 있다는 거죠. 그럼 상식적으로도요. 똑같은 노동과 똑같은 자본을 투입한다. 즉 같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비옥도가 높은 땅이, 즉 우등지가 비옥도가 낮은 땅인 열등지보다는 생산량, 수확량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옥도가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기름진 땅인 우등지에선 같은 상황에서, 조건에서 쌀이 10가마가 생산이 된다고 할 때 우등지, 기름지지 못한 땅인 열등지에서는 쌀이 5가마 밖에는 생산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수확량이 다르잖아요. 우등지의 쌀 생산량 10가마, 열등지의 쌀 생산량 5가마. 오케이? 그러면 만약 한 가마당, 쌀 한 가마당 10원의 값을 받고 시장에 내다 판다, 공급한다라고 하죠. 시장에 내다 판다라고 보면 10가마를 10원씩 받고 팔면 총 수확액이 100원이 될 거예요.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원이죠. 그런데 열등지는 5가마 곱하기 10이니까 5 곱하기 10은 50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등지의 수확액은 100원이고 열등지의 수확액은 50원이죠. 그럼 우등지, 열등지의 수확액의 차액이 50원이 되는 거는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그 차액인 50원만큼이 보다 비옥도가 높은 우등지의 사용 대가인 지대가 된다는 관점에서 차액 지대설이라는 제목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론만을 압축해 본다면 비옥도의 차이 때문에 우등지의 수확액과 열등지의 수확액이 다를 것이고 그 우등지와 열등지의 수확액의 차액만큼이 지대가 된다는 관점에서 차액 지대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내용 설명은 기본 수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토지를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대는 발생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마르크스고, 그래서 모든 토지는 지대가 무조건 발생한다는 관점에서 절대로 지대는 있어, 발생해 라는 측면에서 절대 지대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마르크스 그러면 뭐 공산주의자, 뭐 사회주의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물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개념 다르지만 우리 시험에서 그걸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요. 근데 주로 어떻게 말 나오냐면 마르크스는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가, 토지를 개인이 소유한다는 이유 자체가 이미 지대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비옥도가 높은 땅이든 비옥도가 낮은 땅이든 그 비옥도에 관계없이 토지를 어떤 개인이 가지고 있다면 남의 땅을 이용하려면 비옥도 관계없이 그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인 지대를 지불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주장함으로써 모든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고 함으로써 절대 지대설을 주장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겠냐면 리카르도의 주장대로 따지면 비옥도가 높은 땅에만 지대가 발생하고 비옥도가 낮은 땅에는 지대 발생 안 한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마르크스는 비옥도에 관계없이 우등지든 열등지든 비옥도가 높은 땅이든 낮은 땅이든 관계없이 그 땅을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기만 하다면 이미 남의 땅이니까 지대가 발생한다고 본 것이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어떤 양쪽의 비교 내용은 기본 수업으로 이어가도록 할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튀네는 어떤 말을 했냐면 튀네의 입지지대론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입지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위치한다는 말고 같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튀네의 입지지대설을 다른 말로 위치지대설이라고 또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튀내년 학자가 위치를 중시하고 위치를 강조했으면 오죽했으면 제목 속에 위치자를 붙이겠느냐. 이걸 통해서 아하, 튀내는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했구나 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튀내는요, 앞서 주장했던 리카도가 비옥도의 차를 강조했다면 튀내는 비옥도뿐만 아니라 그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질 것이고 그 땅값이 달라짐에 따라서 사용 대가인 토지 이용 대가인 지대도 달라질 수 있지 않냐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기출문제는 지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튀내는 또는 튀내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 이외에 비옥도 말고 이외에 위치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현대적인 입지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이런 식의 문장이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장은 그럴듯하고 번디르하지만 결국 핵심은 리카도는 비옥도만 강조했는데 튀내는 비옥도는 물론이고 위치까지 중시했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튀내의 주장 내용은요. 튀내의 지대 공식을 알면 쉽습니다. 튀내에 따르면 지대란 매상고에서 생산비와 수송비를 뺀 값이라고 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비와 수송비는 지금 빼는 값이잖아요. 그럼 빼는 값이 많을수록 남는 값이 작아진다는 건 불을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지대와 생산비, 지대와 수송비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떤 말 쓸까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튀내의 지대론에 따르면 지대와 생산비,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런 문장이 성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불어 이때 튀낸도 가장 강조한 게 수송비거든요. 그러면 다른 조건이 일정불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말은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적인 예로 매상고는 100원이고 생산비는 30원으로 고정이 되어서 변화가 없다면 남는 게 수송비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문장 나오냐면 튀낸의 입지론에 따르면 또는 지대론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에 지대는 수송비에 의해 결정된다, 수송비에 의해 좌우된다, 이런 식의 문장 표현이 등장할 수가 있고 또 등장해 왔다는 거죠. 또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수송비라고 하는 건 거리의 비례관계거든요. 그러면 외곽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 결과 수송비가 늘어나는 것은 충분히 예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럼 수송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공식에 따르면 빼는 값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남는 값이 작아지니까 지대가 낮아진다, 하락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반면에 중심의 인접, 자 중심부에 가까워질수록 거리가 가까우니까 수송비가 적게 들 것이고 그 결과 빼는 값이 작아지면 그만큼 남는 값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럼 지대는 상승한다고 본 것이죠. 그럼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요, 요 가운데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만을 가지고 지문이 구성됩니다. 자, 만들어 보면, 문장 만들면, 튀낸의 지대론에 따르면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하락하며 또는 낮아지며 중심에 인접할수록 지대는 상승한다 또는 높아진다. 이런 주장을 펼쳤던 게 누구다? 튀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액지대, 절대지대, 입지지대설까지 세 개의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쳤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입찰지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